자, 지금 우리 20일에 중급 강의 진행 중입니다. 25분부터 갈게요. 밑줄근 왕의 제위식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되었습니다. 이 왕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이 책은 당시 인현왕후를 배출하고 장희비를 왕비로 체포한 사극에 많이 나오죠? 누굽니까? 이 사람? 숙종이죠, 숙종. 인현왕후를 배출하고 장희비를 왕비로 체포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게 바로 사시남정기라는 책이었죠. 이 책을 모르더라도 이 내용을 보고서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인현왕후, 장희빈, 숙빈 이런 사람들. 우리 동희 있죠, 동희. 누구였지? 그 예쁜 여배우. 그 동희 나왔던 그 배경에 있던 게 바로 숙종 때라고, 숙종 때. 숙종 때는 환국 정치를 구사했었죠. 그러니까 서인과 남인이 막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등용하면서 그 두 세력을 좀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숙종의 정치를 환국이라고 불러요. 환국은 국면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국면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거지. 남인을 등용했을 때는 남인들이 막 힘을 세워가지고 서인을 패출시키고 또 서인이 힘을 잡으면은 남인을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서인과 남인이 서로 간에 권력 투쟁을 벌인 겁니다. 이 권력 투쟁기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라는 그런 문제겠네요. 볼까요? 자, 이양선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했다. 이양선은 언제 나옵니까? 19세기 들어와서 나와요. 우리 영국 배, 미국 배 이런 배들이 로드 아머스트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양선이 무슨 뜻이에요? 이상한 모양의 배 이런 뜻입니다. 서양 배들, 까만 배들이 막 들어왔는데 이런 걸 보고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양선이라고 불렀던 거죠. 붕당의 대립은 일어났습니다만 예송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우리 효종이 죽고 나서 효종의 새엄마가 살았었거든요. 이 새엄마가 아들이 죽었는데 상복을 몇 년 입지? 라는 걸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그게 1차 예송이었고요. 두 번째는 효종의 마누라가 죽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엄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며느리의 옷을 또 며느리를 위해서 복상을 몇 년을 입을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큰아들이 죽으면은 3년을 입는 거고, 둘째가 죽으면 3년을 입는 거, 1년을 입는 거, 왜 이래. 큰아들이 죽으면은 3년을 입는 거고, 둘째 이하는 1년을 입는 건데, 우리 효종은 둘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을 입는 게 맞죠. 근데 남인들이 왕을 지지하면서 3년 입자! 이렇게 된 거지. 아무리 둘째라도 왕인데 첫째 대우 해줘야지!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남인과 서인이 싸웠던 거죠. 남인은 3년, 서인은 1년. 그 다음에 효종 B가 죽었을 때는 남인은 1년, 서인은 9개월을 주장합니다. 이게 예성 논쟁이에요. 물론 옷 가지고 뭘 싸우냐 하겠지만 사실은 왕권과 신권의 어떤 대립구조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황을 계승한 사람과 이의를 계승한 사람 사이에 학문적 차이이기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논쟁이에요. 현종 때 있었고요. 서울 출신이 규장각 검소관에 등용된다 언제입니까? 규장각은 정조가 만든 도서관이죠. 서울들로서 뭐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이런 양반들이 등용이 되면서 열심히 활동했던 시기. 서울에 대한 차별을 약간 줄여준 거죠. 왜냐하면 정조 할아버지가 영조가 서울이었거든요. 그때쯤부터 영조 때쯤부터 서울 차별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법전을 정리하기 위해서 속대전을 펼쳐냈다. 이거는 영조협적이에요. 영조. 속대전, 경국대전의 속판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조가 만든 새로운 법전이고요. 방금 봤다시피 환국 과정에서 한 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가 일어나는 거. 이거 정답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26번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나를 주장한 학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가는 봤더니 열하일기라는 책이고요. 나는 북학의라는 책이에요. 일단 사료가 나오면은요, 출전을 먼저 보세요. 뭐 어디서 나온 건가? 보면 대략적인 시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이름 알고 있으면 매우 좋겠죠.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북학의는 박제가가 쓴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허생전 이런 거 배울 거예요. 허생전은 바로 열하일기에 실려있는 소설이에요. 자, 경상도 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평안도 사람들은 감과 귀를 몰라. 왜? 못 먹어봤거든. 본 적이 없거든. 즉 경상도 사람들은 바닷가에서는 전라도에서는 새우젓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반면에 평안도 사람들은 남쪽에서 나는 귤을 몰랐단 말이야. 이런 건 왜 그래요? 유통이 부진하기 때문이지. 유통이. 서로 간에 막 유통이 되고 상업이 번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맨날 그 동네 애들만 지들 거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오로지 멀리 운반할 힘, 즉 수레와 선박을 통한 유통구조를 활성화시키자라는 게 바로 박지원의 주장이었죠. 허생전 내용이 뭐예요? 우리 허생이 어떻게 합니까? 말총을 독점해가지고 막 돈을 벌잖아요. 매점매석, 독점을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이죠. 오케이? 자, 재물은 우물과 같습니다. 우물은 어때요? 퍼내면 퍼낼수록 쌓인단 말이야. 퍼낸다고 우물이 마르지 않아요. 자꾸 쌓이지. 재물이라는 거는 소비할수록 더 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소비를 진작해야 경제가 돌아가지. 다들 돈을 꽁꽁 숨기고 있어봐. 그럼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진흥을 위해서 소비를 진흥시키자고 했던 바로 박제가의 이론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우리 조선은 중농 억상이잖아요. 상업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그걸 진흥시키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들을 뭐라 불러요? 북학파 또는 중상학파라고 부르죠. 청과의 문물교류 이런 걸 강조했던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된 입장 찾아볼까요? 상공업진흥! 그렇죠. 이게 답이죠. 해상공국 혁파, 해상공국은 보부상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이모군란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이거 혁파라고 정했던 거는 갑신정변 14개 정강 중의 일부입니다. 토지의 공동경작은 중농학파들의 얘기입니다. 농업을 중시했던 분들이 토지 개혁을 주장했었고요. 화폐 사용 금지 역시 중농학파들이겠죠. 화폐를 사용해야 유통이 되겠죠. 중상학파는 화폐를 쓰자 그랬었고 중농학파는 화폐를 쓰지 말자 그랬습니다. 사람과의 통상을 거부한다. 이들 뭐라 그랬어요? 북학이래 북학. 오랑캐도 받을 수 있다. 오랑캐면 어때? 우리한테 필요하면 받아야지. 라고 했던 게 중상학파들의 입장이에요. 안 되겠죠? 정답은 1번일 겁니다. 해결됐나요? 자, 다음 문제는요. 조금 건너뛰어서 29번으로 가볼게요. 미안합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되었습니다. 별신구 탈놀이로 유명한 하회마을이 있는 어디 지역입니까? 안동 지역이죠. 설마 안동 하회마을은 그래도 알고 있죠? 안동 하회마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우리 어떤 그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여기와 함께 경주의 양동마을도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회마을에 가면은 뭐 양반집들, 유성룡 집안 막 있고 이래요. 그런 기와집, 초가집 다 나와 있죠.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자, 이 안동 지역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지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지역이나 지방의 역사를 묻는 것들 최근에 한국사능력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로컬 역사를 좀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나올 때마다 지명이 나오면은요. 그 지역과 관련된 역사들을 좀 모아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세종당이 묻혀있는 영릉은 여주에 있습니다. 여주에 있고요. 정약용의 유배지인 다산초당은요. 저기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있어요. 이왕을 기리는 도산서원, 그렇죠. 안동에 도산서원 있죠. 안동 하회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안동 가면은 도산서원 말고 요 하회마을 바로 뒤에 병산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서원도 상당히 아름답고 중요한 서원인데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리죠. 47개를 남기고 남을 다 없애버렸는데 그때 살아남은 서원 중에 하나들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태조의 어진을 모시고 있는 경기전. 우리 태조 왕을 어라고 불러. 태조뿐 아니라 역대 5명의 왕의 위패를 모신 곳이 있는데 그 어진을 모신 곳이 있는데 임금의 향, 고향이라 그래서 어향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어딜까요? 우리 조선의 이씨가 어디 이씨죠? 전주시죠. 전주입니다. 전주. 전주에 가면은 경기전이 지금도 있고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펼쳤던 곳은요. 청해진은 완도죠. 전라남도 완도에 가면은 김으로 유명한데 그 진도 옆에 거기에 청해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에 뭐가 있는지는 특히 문화재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런 역사 사건들도 제법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32번 가볼게요. 지도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 계기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 근현대사 파트입니다. 근현대사 파트가 전근대에 비해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대략 비율이 보통 33대 17 정도였는데 이번 시험은 30대 20 정도? 그러니까 근현대사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최근의 역사부터 먼저 알고서 넘어가자라는 게 최근의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거 좀 염두에 두신다면은 근사 파트의 비중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지도의 상황이 나타난 계기로 적절한 것은 보니까 어때요? 뭐 운산, 금광, 경의선 전부 다 미국,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애들이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 부르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권리를 빼앗겼다 그래서 이권 침탈 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들어보셨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바보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청일전쟁이었어. 청일전쟁은 청과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어서 일으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군대를 누가 불렀어요? 우리가. 야, 이거 세계에서 볼 때 쟤는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아니 어떻게 군대를 불러가지고 지나라 싸우는데 꼼짝도 못하고 있지? 라고 바보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다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을미사변이 일어나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좀 있다가 아간파천이 일어납니다. 을미사변은 일본 놈들께서 우리 명성황후를 시한 사건입니다. 그때 고종일만 쫄았겠어. 떨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 집안에서 전쟁이 났는데 엄만 죽고 아빠는 가출을 했어요. 이거 완전히 우리 고아된 거 아니야. 그래서 고아가 된 애들을 막 집어삼킵니다. 바로 청일전쟁으로 약간 바보임을 직감했던 외국 애들이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하는 걸 보고서
야, 얘네 바보 맞구나! 라고 확신을 가진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권 침탈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주도했던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권 침탈을 주도했는데 러시아 공사가 나갔으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러시아 때문에 각 나라들은 최국 대우라고 하는, 만약에 누구한테 특권을 주면 우리도 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보장받은 조약을 체결하고 있었거든요. 그 최국 대우를 들어가지고 미국도 뭐 일본도 다 내놔 이렇게 된 거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이권을 넘겨줍니다. 이권을 넘겨줬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이 당시 고종의 마인드예요. 이분은 위대한 군주입니다. 근데 고종은 뭐라고 생각했냐? 이렇게 어차피 이권을 빼앗기고 있는 시점이라면은 이권을 한 나라에게만 주지 말고 여러 나라에 균점을 시키자는 거야. 그러면은 열강들의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사실 우리는 철도를 부수할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광산 채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우리는 적어도 근대 음모를 수용할 수 있잖아. 철도를 넣을 수 있잖아. 전차 부사권을 미국 주면은 우린 전차를 얻을 수 있잖아.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걸로 북강박을 해야 돼. 라고 했던 게 고종의 마인드예요. 이런 것들을 보통 식사능업정책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종은 스스로가 이권을 주면서도 물론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양면성이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항상 이권 침탈은 그래서 근대 문물 수용과 어떤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권 침탈 이꼬로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해됐나요? 자, 계기가 뭐라고요? 전쟁과 아간파천입니다. 찾아보세요. 고종이 아간파천을 당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우리 중급 시험은 항상 답이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나와요. 신미양요는 우리 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일본이 한일 신협약을 강요했던 거는요. 1907년의 일입니다.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신부를 처형했다. 요것 때문에 병인양요 일어나죠. 오페르트의 남양군도굴 사건 역시 1868년 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병인양요 일어나고 오페르트 일어나고 신미양요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아간파천 뒤에 한참 뒤에 이제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4, 5, 2, 1, 3 이렇게 되겠네요. 근사 파트는 순서 같은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항상 선지를 보시면서 잡아보는 훈련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도 풀고 많은 문제를 풀어볼 텐데 그럴 때마다 항상 사건의 순서 같은 거 잘 정리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볼까요? 35번으로 볼게요. 다음 조약 체결의 원인이 된 사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죠. 조선은 5만 원을 지출하여 해를 당한 일본 관원의 유족과 부상자를 돌봐줄 것. 흉노들의 파악한 행동으로 일본이 입은 손해와 공사고를 호위하는 어떤 군대 비용 중에서 50만 원은 조선국이 보충해줘라. 50만 원이 되게 큰 돈이에요. 이 당시에 이게 언제냐면 이모군란 때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300만 원? 그 1년 예산의 한 6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년 예산이 한 400조 되죠. 6분의 1은 얼마예요?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같을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내게 했고, 따라서 이 50만 원 우리가 다 못 냅니다. 또 일본 고맙잖아. 우리한테 5년 할부로 받아요. 10만 원씩 5년 동안 이걸 갚느라고 우리는 막 뼈줄 다 빠집니다. 세금 걷고 막 이래가지고 일본 공사 간의 군사 약간명을 경비하게 한다라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대목이죠. 이건 바로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재물포 조약입니다. 이모군란은 우리나라의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인데 그들이 일본을 되게 미워했었거든요. 별기군 대장이었던 호리모토를 막 죽이고 막 이래요. 일본 공사가 막 파괴시키고. 그래서 그 일본 공사관을 앞으로는 일본군이 시키겠다 그러면서 군대를 준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 비용들을 우리가 50만 원과 5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만들어졌던 게 재물포 조약이었습니다. 82년 일이었죠. 이모군란을 사실은 문제겠다. 이모군란 원인이니까. 원인. 이모군란 있어요. 구식군이 선해청을 습격했다 이거네. 그죠? 구식군이 반란을 일으키고 선해청을 습격했던 사건. 방공령은 1883년 이후에 내려지기 시작했고요. 한 1890년쯤 대대적으로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방공령이 내려졌죠. 배상금 지급하고 끝났습니다. 이것도. 영국의 거문도 점령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 1885년에 불법으로 남해에 있는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이고요. 제네럴 셔머런 사건은 신미양요의 배경입니다. 대영군 때 했던 일이고요. 1871년이죠. 이 사건은 66년, 신미양요 71년. 운요의 강화도 무력 시위는 1875년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에요. 답은 1번. 넘어갈까요? 37문제 볼까요? 다음 가상편지에 등장하는 교육기관을 묻고 있는데요. 올해 나라에서 세운 신식학교에 입학했대요. 나라에서 세운 신식학교. 올해가 언제냐? 1886년이죠. 이 학교는요, 주로 고위관리 자제들 혹은 젊은 현직 관료들이 들어왔었고,
신학문을 가르쳤는데 선생님들이 헐버트, 길머 같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가르쳤던 그런 학교. 이 학교 이름은 육성한다. 누구를? 나라의 영재, 엘리트를 육성하는 공공학교다. 그래서 유경공원이라고 불러요. 이 공원은 파크가 아니죠. 공원이 아니라 공공원. 원 학원 할 때 원자입니다. 교육기관이라는 뜻이에요. 1886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교육기관. 요거의 배경이 되었던 거는요. 동문학이에요. 이 동문학은 멜렌드로프라는 사람이 건의해서 만들었던 외국어 교육기관입니다. 멜렌드로프는 청나라 관리로 우리나라에 왔던 외교 고문이었는데요. 와봤더니 우리나라 애들이 중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해. 근데 서양과 뭔가 하려면 영어, 독어가 필요한데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동문학이었어요. 이건 83년에 만들어진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학교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 동문학이 개편된 게 바로 유경공원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었던 헐버트 같은 분이 들어와 있었죠. 자, 답은요. 유경공원이고요. 배제학당은 기독교 계열이 만들어준 1885년에 만든 사립학교였고요. 한성삼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요. 교육의 국조서 1895년 고종이 이제부터는 국가는 교육밖에 없다 그러면서 교육만이 국가의 근본이다라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립학교로서 여러 가지 학교를 만드는데 학교를 만들기 전에 선생님들 필요하잖아. 선생님들을 키우려고 만든 게 한성삼학교 1895년 교육 입국 조서의 결과. 경성대는 이건 일본이 만든 거예요. 1923년에 일본이 만든 학교로서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죠. 서울대학교 지금도 그래서 일본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학교예요. 제가 나왔지만. 자, 저는 사대를 나왔기 때문에 사대는 요거의 후예입니다. 요거. 나머지 서울대가 요거의 후예고요. 사대는 요거의 후예예요. 서울대학교 개교는 그래서 1895년으로 해놓고 통합개교하고 1948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개교로 삼고 싶은데 뭔 꺼져지근한 거지. 그러니까 괜히 해방후에 있었던 거 같이 끼워가지고 여기 합쳐지거든요. 두 개가. 합쳐진 게 서울대학교입니다. 자, 정답은 3번. 학교들 역시 잘 나옵니다. 어떤 학교가 최초였는지 이런 거 정리하셔야 되는데 나온 김에 최초의 근대학교로서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원산학사라고 원산 지방에 있었습니다. 요건 사립학교로 최초. 요거보다 3년 전이죠. 요거는 공립학교 최초. 다음 문제 가볼게요. 40번. 다음 자료의 병원이 설립된 시기의 사회 모습. 자, when 시기를 묻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역사에서 잘 나오는 문제인데 항상 뭔가를 보여주고서 요 문화재를 묻는 게 아니라 그 문화재 관련된 시기를 묻는 경우 이런 거 참 많습니다. 늘 그래서 언제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when. 언제냐 이거죠. when. 자, 조선 정부는 미국인 선교사 알렌 같은 놈이에요. 의 건의를 받아 홍영시의 옛 집에 최초의 병원인 광해연을 세웠습니다. 이게 병원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홍영시 집이에요. 이 광해연은 뭐 사극으로도 제작이 됐습니다만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모저 갑신정변 때 홍영식은 갑신정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난을 일으켜가지고 막 애들 막 찌르고 막 했단 말이야. 그때 민영기라는 민씨 고관이 칼에 맞아요. 상당히 많이 다쳤습니다. 막 베이고 째이고 막 이래가지고 창자가 막 옆구리로 베어나고 막 이랬대요. 이렇게 다쳤는데 이 다쳤던 민영익을 알렌이 고쳐준 거예요. 의사였거든요, 이 사람. 선교사지만. 그래서 고쳐준 다음에 나중에 난이 끝나고 나서 정변이 끝나고 나서 이 홍영식이 죽었어요. 홍영식도 죽었고 홍영식 아버지가 홍영식 아들을 죽이고 자살합니다. 3족이 죽어버린 거야. 반역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을 정부에서 이제 뺏어가지고 그 집에다가 최초의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때 초대 병원장이 바로 알렌이었고요. 요때 일입니다. 1885년 갑신정변 직후예요. 갑신정변 일어난 직후, 요거 기억하세요. 갑신정변 때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앨런이 걸레 꾸미고 만든 거라고. 걸레는 이제 민영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때 만든 병원이 바로 1885년에 광해연이었습니다. 그럼 그때의 모습 찾으면 되겠네. 호남선철도는요, 이거는 1910년 이후에, 국권 피탈 이후에 일본이 호남 지방의 쌀을 뺏어가려고 만든 겁니다. 국권 피탈 후고요. 분하루드 운동은 1920년대에, 이건 분하루드 31년부터입니다. 20년대부터 문명퇴치가 막 일어났는데, 29년에 조선일보가 문자보급 운동을, 31년에 동아일보가 분하루드 운동을 일으켜요. 이걸 통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애들 문명을 퇴치하자 그러면서 이거랑 관련된 소설 하나 알고 있지 않나요? 소설. 우리 상록수라고 시문이 쓴 게 1935년에 동아일보 문예공모에 당선된 농민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시문의 상록수. 나훈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 1926년. 이거 연도 알아야 됩니다.
20년 되게 중요해요. 치안지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때 나온 독립운동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나은규 아리랑은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를 담은 매우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26년 이 나은규 씨는 담배를 하도 펴서 폐암으로 죽어요. 교절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안타까운 영화 감독이죠. 호가 춘사예요. 지금도 춘사영화제라고 상업성 영화가 아니라 되게 작품성 있는 영화를 많이 이제 시상하는 춘사영화제가 있는데 그 나은규 감독의 호를 따가지고 만든 영화제입니다. 한성정보 총국 전신업무 취급 전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885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보 업무. 전보 알아요? 전보는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를 텐데 이렇게 따닥따닥 쳐가지고 우체국에서 보내주면은 그걸 타전을 받아가지고 부호로 보내는 거예요. 글을 만들어서 이제 알려주는 전화가 나오기 전에는 전보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전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지금도 전봇대라고 부르죠. 그죠? 지금은 전깃줄을 갖고 이어져 있는데 전봇대라고 부르잖아요. 혹은 전신주라고 부르죠. 이게 전부 다 지금은 전기로 바뀐 지가 오래예요. 근데 여전히 전신, 전보 이런 이름이 남아있는 거지. 전신이 전보예요. 전신, 전보. 자, 요 답이 4번이 될 거고요. 모던 보이, 모던 걸 일제시기에 나왔던 대표적인 젊은 인간들. 이제 막 서양식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뼈덕구도 신고 다니면서 머리 쫙 올백하고 이러면서 다니는 왜 개화기 지식인의 상 있잖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올백 머리에 딱 양복 입고 뭐 그죠? 이런 분들이 모던 보이, 모던 걸 이렇게 불립니다. 1920년대부터 30년대 사이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잡지가 있는데 뭐 신천지라든가 신생활이라든가 이런 잡지를 보면은 이런 분들에 대한 세태풍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뭐 시계를 번쩍거리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 그때쯤 얘기입니다. 장군의 아들쯤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 되겠죠. 됐나요? 40번 정답 4번 찾아주시고요. 다음 문제는 41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자리의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산 장려 행진을 허가하라. 1923년 토산품을 장려하자라는 걸 왜 막니? 그럼 니네도 일본 물건 쓰지 마 새끼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의 기업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가들이 우리 물건을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국산품 애용운동을 벌여요. 이 국산품을 팔아주세요. 실제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회사령이 폐지가 됐거든요.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기업 설립이 자유로워집니다. 막 기업을 세웠는데 문제는 일본 기업의 설립도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거대 기업이 막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배견할 재간이 없지. 일본의 그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망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물건 좀 팔아달라고 말했던 거지. 이 운동이 바로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1920년대 1920년에 자본가들이 좀 많았던 평양 지역에서 시작해.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던 운동이었고요. 이 운동이 곧 퍼져가지고 서울 쪽으로도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물산 장려회가 만들어지고 국산품 애용 운동이 전국적으로 막 일어났죠. 일어나서 열심히 사줬어. 사줬더니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물건의 공급을 못 따라가네? 공급의 수를 못 따라가. 그래서 토산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토산품 가격이 막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 기업가들은 돈을 벌었겠죠.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모나미 똑딱불 펜 있잖아요. 특정 선배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이테크 펜 있잖아요. 똑딱불 펜과 하이테크 펜의 대결이에요. 똑딱불 펜이 더 질이 안 좋지. 안 팔릴 거 아니야. 가격이 똑같으면. 그래도 열심히 이제 모나미가 홍보한 거지. 제발 좀 팔아달라고. 우리 국산 기업 아니냐. 메이드 인 코리아냐. 그러면서 막 썼단 말이야. 그랬더니 똥나무 펜이 2,000원이야. 하이테크 1,000원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은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이런 가운데 가만히 봤더니 모나미 사장 아들이 하이테크를 쓰고 앉아있네. 아,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죠? 자본가들은 외단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맨날 국산품을 팔아줘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정작 외국 물건 쓰는 건 전부 다 자본가들입니다. 그들은 위스키 마시고 정종 마시고 우리 소주 먹어요. 막걸리 먹고. 그들은 양복 입고 비단옷 입고 우리는 삼배 입고 앉아있고 이런 거지. 이게 뭐냐면서 결국 사회주의 계층들이 반발을 합니다. 이 사회주의들의 반발로 결국에는 시들해지고 말았던 운동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설립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물산장려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보안의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보안회라고 하는 거는요. 1904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민족산업에 육성을 해서 이게 답이겠네. 우리 물건 팔아달라고. 그죠? 학생단체 주도? 아니죠. 기업가들이 중심이 됩니다. 기업가. 일제히 회사령 제정이 아니라 폐지가 계기가 된 겁니다. 폐지가. 회사령은 회사 설립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라면서 회사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회사 세우는 걸 어렵게 만든 건데 그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생긴 거고 그래서 이런 운동이 나온 겁니다.
회사령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막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광주가 아니라 어떤 평양에서 시작됐고요. 광주에서 시작된 걸로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대표적이죠. 자, 몇 문제 좀 더 볼까요, 우리? 45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지금 조선지방 2,300만 주민이 국민총력 조선연맹을 조직하여 황국시민사를 막 죽어라고 외우면서 내선일체를 내세우고 충군애국을 그러면서 황국의 이상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일제강점기 중에서 특히 전쟁 시기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에 1931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켰어. 만주사변은 그렇지만 일본에겐 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주 정도는 일본 군사력으로 충분히 장악할 수 있었어요. 침략이지, 침략. 했는데 37년에 전쟁이 터졌는데 중일전쟁. 중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싸운 겁니다. 이때도 일본은 중국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 중국은 분열기였거든요. 공산당, 국민당 싸우고 앉아있지, 막 군벌 싸우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 몇 개만 딱 먹으면 뭐 상하이, 북경, 텐진 몇 개 먹으면은 중국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고 20만의 군대를 보냈죠. 쫙 보냈는데 웬일이야. 중국 애들이 단결을 한 겁니다. 국공 합작이 일어나고 각지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만 가지고는 5억, 10억을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엄청난 노동력 동원이 필요해진 거죠. 군인을 데리고 와야 돼, 군인을. 군인 필요했었고요. 각종 물자가 필요했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런 군인과 물자를 수탈하기 시작한 거죠. 어디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국민총력 조선연맹, 총력을 기울여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황국의 황제국가, 천황국가, 일본의 백성으로서 뛰어나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황국의 자양성 식민입니다를 외치면서 내선일체, 내가 일본이에요. 일본, 내 집. 내 집에서는 하나다 그러면서 여기에 같이 막 이제 홍보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들의 인식을 바꿔가는 거지. 이런 혹시 뭐라 불러요?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표현하죠. 그 시기는 1937년 이후 언젠가가 될 거예요. 자, 이때는요. 쌀을 잔뜩 뺏어갔습니다. 뺏어가니까 쌀이 부족했네? 그 쌀 먹지 마! 그러면서 식량 배급제를 실시했어요. 오케이? 토지조사업은 1912년부터 18년까지,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에 나왔던 우리나라 빚을 갚아보자는 국권비탈 전의 일이에요. 황국종 총상회는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막 들어오자 시전 상인들이 상권을 지키려고 만들었던 1898년의 조직입니다. 동양적시주기사는요. 일본이 식민지 개척하기 전에 1908년에 이미 국권을 빼앗기 전에 우리나라의 토지를 약탈하고 일본인들의 소유로 넘겨줬던 회사입니다. 이 동척은 글로벌 회사입니다. 대만에도 있었고 홍콩에도 있었고 상해에도 있었고 이 동척이 지금의 동양, 오리온, 뭐 치토스 이렇게 된 거죠. 동양. 물론 그게 다 그대로 된 건 아니고요. 중간에 기득재단 불화받아가지고 약간 거치면서 지금의 동양그룹 뭐 시멘트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껌도 만들고 알죠? 그 기업이 되었습니다. 일단 1930년대 이후에 나왔던 사실은 식량배급제. 이건 40년부터 시작이 돼요. 일제 시기는 문화통치기, 민족말살기 나눠가지고 정리해야 되겠죠? 무단은 무력으로, 이런 글자 알아요? 문화는 문으로 하자는 거예요. 무에서 문으로 바뀐 겁니다. 무단은 칼로 하는 거고요. 문화는 펜으로 하는 겁니다. 칼로 하는 거는 칼을 무사하는 누구에게나, 문화는 브레인에게만. 이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고 공부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런 본질에 대한 내용은 강의를 통해서, 본강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서 일단 가볍게 이 정도 정리해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48번 문제 한번 건드려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전쟁입니다. 정전 60주년이 됐대요. 언제? 2013년에. 그럼 60 빼보세요. 1953년에 끝났겠네요. 됐지 뭐, 그죠? 이 사진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고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답니다. 무슨 전쟁? 6.25.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했죠.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 함락시키고 쫙 내려옵니다. 우리 낙동강의 끝까지 전선을 지키고서 막 싸웠는데 이때 누가 들어와요? 유엔군이 들어와요.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뒤를 딱 때린 거지. 그리고 9월 15일 인천 상륙 지나서. 그러니까 6월 28일 날 서울을 먹혔고요. 한 7월쯤에 이미 후퇴가 시작돼서 낙동강까지 한 9월쯤에 낙동강 전선이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9월 28일 날 서울 수복,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이죠. 이날 3.8선을 넘어서 또 치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누가 들어와?
중국군이 들어왔죠. 중국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를 해요. 11월에 흥남 철수했고요. 1월 4일에는 서울까지 빼앗깁니다. 이게 일사후퇴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보통 유엔군의 개입,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군의 개입, 이걸 상당히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한 5월쯤 되면서부터 이제 전쟁이 성황 상태 들어갑니다. 약간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7월쯤부터 51년 7월부터 2년 동안 50년 7월 27일 날 휴전이 일어나거든요. 이때까지 휴전회담이 한 2년 동안 오가게 됩니다. 이게 6.25의 전개 과정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유엔군이 참전했다. 했죠. 했어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 그랬죠.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서울이 다시 함락됐죠. 우리나라는요, 유엔군의 하나의 부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군이 주전국이고 우린 유엔군을 도와주는 군대였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휴전협정 할 때는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엔의 대표와 북한 대표가 만나가지고 휴전을 회담한 거죠. 안타깝죠. 자, 이거는 뭡니까? 38선은요. 38선은 해방이 되자마자, 광복이 되자마자 8월 15일 날 이 나라는 한 번도 자주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38선을 기점으로 남쪽은 미군정이, 북쪽은 소군정이 들어가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해주고 도와준 다음에 물러가면 그 다음에 독립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합의에 의해서 38선이 결정이 됩니다. 이 38선이 결정된 계기가 된 거는 소련군의 참전이고 그건 얄타회담 때 나왔던 얘기예요. 뭐 좀 자세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 수업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38선이 결정된 건 언제였다? 1945년 8월 14일 날 결정되고 8월 15일 날 선이 딱 그어집니다. 38선이 뭐예요? 눈에 보이나요? 가상의 선입니다. 북위 38도선은 보이지 않아요. 어디 있어 어디. 그잖아. 근데 이 선이 있다 그러면서 넘어가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온 거죠.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디 선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38선 북쪽에는 아버지의 집이, 남쪽에는 아들의 집이 있어요.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38선은 사실상 우리 민족의 가슴에 상당히 아픈 상처를 남기고 분단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선이었죠. 이 선이 논의된 게 앞서서는 러일 전쟁 시기까지 올라갑니다. 1900년대까지 올라가요. 그때 러시아와 일본이 막 분할하자 이러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서 1945년에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38선은 조금 이릅니다. 시기가 6.25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0문제를 다 풀지 못했고요. 그중에 20문제 정도를 발췌해서 풀어드렸는데요.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서 찾아가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하나하나 해결이 되실 겁니다. 요 기출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됩니다. 기출문제가 21회가 있습니다만 20회, 19회 쭉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들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한 최근 5회분 정도는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찬 공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